안녕하십니까. 북미지역연구 10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주차는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세계 경제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불확실성의 개념, 경제적 의의, 기업 전략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파트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부분은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시니카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10주차 강의의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해서 일단 개론 부분을 이제 설명하면, 잘 알다시피 이제 90년대 이후에 세계 경제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등장한 조류는 크게 이제 두 파트인데요. 세계화의 진전 파트와 IT, 즉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조류는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긍정적인 그 효과를 낳았는데요. 일단 세계 자원 이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증대시켰고, 두 번째는 생활의 편의성 및 생산성을 증대시켰고, 세계 정치의 안정을 통해서 결국 세계 경제 발전에 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조류들은 세계 빈부격차를 심화시켰고, 다극체제가 붕괴되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 존재하지는 않죠. 항상 긍정적, 부정적인 게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세계 경제, 사회, 정치적인, 심지어는 뭐 문화까지도 그렇습니다. 항상 그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않은 면도 존재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잘 긍정적인 면은 물론 뭐 원론적으로 최대화시켜야 되겠고, 부정적인 면은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동시에 나타나게 됐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컨트롤 하는가 하는 문제가 각 사회가 또는 뭐 전 지구적인 또 과제가 되고 있는 게 있죠. 뭐 지역적인 문제 아니면 전 지구적인 문제, 뭐 물론 뭐 나눠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각 사회가 안고 있는, 혹은 뭐 전 지구적인 과제가 될 때는 또 전 지구 공동체가 안고 있는 그런 과제라고 보겠죠.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지금 뭐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바이러스의 문제지만 이 바이러스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문제도 아직까지 이제 뭐 이제 논쟁거리가 되고 있죠. 자, 이 같은 이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거에 영향이 결국 우리 한국과 같이, 뭐 우리 한국이 이제 뭐 GDP 규모를 보면 10위에서 12위권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지금 지적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G7 국가들, 서방 선진 7개국들과 우리는 항상 이제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경제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있죠. 이런 한국과 같이 소규모 개방 경제 체제에서 특히 우리는 또 무역 의존도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GDP 성장하는 데 있어서 무역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그 외부 충격에 결국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뭐 이런 구조를 우리가 대외 의존적 구조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경제 부분이 그렇습니다. 대외 의존적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같은 국가들에게는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일단 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1990년대 이후에 결국 경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세계화가 진전됐고, 또 무역 금융이 자유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기술적인 측면으로는 이제 정보통신산업, 즉 IT 산업이 발전된 것이죠. 자, 이것들이 이제 긍정적으로는 세계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켰고, 생활의 편의성, 뭐 생산성을 증대시켜서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고요. 이제 또 물론 이것은 긍정적인 평가죠. 부정적인 평가로서는 빈부격차를 심화시켰고, 또 다극체제가 붕괴되면서 불확실성을 증대시켰다 하는 것이 이제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2019년 작년서부터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그야말로 21세기 패권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이제 미국과 소련이 자본주의를 대표하고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미국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소련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야말로 체제 경쟁을 벌였던 그 시기를 우리가 이제 냉전, 콜드워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2019년 이후에 무역 전쟁으로부터 촉발된 이런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패권 경쟁을 신냉전이라고 명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 콜드워가 되겠죠. 물론 뭐 무력으로 부딪히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이제 경제 전쟁으로부터 촉발된 것이 결국은 이제 21세기 이제 패권 경쟁으로 나아가고 있죠.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대중무역 적자가 막대한 수천억 불에 이르는 이런 대중무역 적자를 어떻게 이제 해소하는 것이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 체질을 강화시키는데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죠. 또 그동안 이제 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과소평가했던 이런 기술적인 측면도 결국 중국이 급속도로 기술 발전을 이루면서 특히 뭐 5G라든가 AI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놀랄만한 정도로 기술 도약을 하면서 결국 미국이 상당히 이제 우려하는 그런 수준까지 이루면서 지금 이제 작년부터 촉발된 이런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혹연 신냉전으로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불확실성의 개념, 경제적 의의, 기업 전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불확실성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자, 불확실성은 영어로는 uncertainty라고 그럽니다. 불확실성. 자, 불확실성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개연성, 뭐 이게 이제 확률이라고 하죠. 확률이 명확하지 않거나 측정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또 뭐 좋지 않은 개념으로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는 이제 위험이죠. 자, 불확실성의 리스크와 서로 다른 점은 리스크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불확실성은 그것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훨씬 더 불확실성에 직면한 기업, 뭐 사회, 국가, 개인에게는 훨씬 더 이게 힘든 문제라는 것이죠.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자기가 생각한 숫자가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주사위 1에서 6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6분의 1이겠죠. 이 6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그 자기가 생각한 숫자가 나올 확률이 높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지만 그 확률을 알고서 그 확률에 기반하고서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리스크라는 것이고, 불확실성은 그 확률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또 확률을 측정할 방법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그야말로 힘든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불확실성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자, 불확실성의 경제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일단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할수록 경제적 비용은 수반됩니다. 그리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자, 일단 첫 번째, 여기도 보면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 비용이 초래된다는 사항입니다. 경제적 비용은 어떻게 초래될까요? 자, 경제 주체들은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 하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사건에 대해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경제활동이 단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의 안정성, 그 사회 안정성이라는 건 뭘까? 이건 이제 물론 단기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인 측면이죠. 이런 중장기적인 측면이 저해되기 때문에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비용이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뭐 의사결정을 할 때, 아니면 우리가 어떤 플랜을 세울 때 단기적인 것도 있지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인 그런 이제 상황에 대한 예측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비하는 계획들을 세워야 되겠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개인도 여러분들이 결국은 물론 이건 제가 뭐 오프라인 수업에서 보다 더 자유롭게 많이 이제 얘기하는 시간입니다만은, 자, 여러분들도 지금 20대 초중반이겠죠. 그죠? 우리 남하구들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제대하거나 아니면 군대 가기 전이면 뭐 여하구가 비슷한 이제 20대 초반이겠죠. 자, 이제 이 대학이라는 거는
제한된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사회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전공적인 지식만의 습득만 있는 건 아니죠. 기타 여러 가지 뭐 교양 과목도 있지 않습니까? 폭넓은 학습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는 각 이제 자기가 수강하고 있는 전공 과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목의 그 교수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수업 외적인 여러 가지 이 것들도 다 함께 습득하게 됩니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과외서의 활동 아니면 동아리 활동 뭐 등을 통해서 또 자기가 사회 활동을 통해서 습득하게 되죠. 이러한 총체적인 어떤 학습적인 시간을 대학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부분은 마지막 이제 공적인 교육 아니겠어요. 그죠? 물론 대학원에 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뭐 그 비율은 높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대학에서 결국은 에만 머물러 있지 않죠. 여러분들의 계획이라는 거는.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대학을 이제 좋은 학업의 목표를 가지고 졸업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겠습니까? 진로겠죠. 대부분은 이제 보면은 기업에 가는 것이겠죠. 물론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뭐 어떤 공기업이나 아니면 또는 어떤 자격심을 통해서 뭐 진출하고 또 극히 일부는 또 학습의 기회를 더 가져서 뭐 이게 진로가 뭐 이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90% 이상은 대부분은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 일단 업종 뭐 기타 등등 금융업 뭐 유통업 제조업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분야가. 또 뭐 수출 중심이냐 내수 중심이냐 뭐 또 일반 서비스 업종이 또 있겠죠. 뭐 등등.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는 내가 40대 50대가 됐을 때 어떤 내가 위상으로 내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다 더 장기적으로는 60 이후에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될까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장기적인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먼 미래의 일이지만 그래도 현명한 자는 항상 미리 대비하는 그런 이제 태세를 취하는 것이죠. 뭐 그런 점에서 제가 뭐 개인적인 경우를 이제 대비해서 일단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당면하고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용을 초래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이거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시행착오를 훨씬 더 많이 겪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적인 비용이 초래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상세하게 했는데요. 자, 이제 두 번째,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즉,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경제주투는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원의 투입이 과다해지겠죠. 결국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돼서 결과적으로 국민경제 후생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자원이 무한하다면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됩니다. 뭐 효율성을 따질 필요 없죠. 생산성 따질 필요 없죠. 우리가 경제학, 경영학 배울 필요가 대부분 없게 됩니다. 왜? 무한한 자원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특히 가치 있는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효율성을 따지게 되고 생산성을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고 어딘가에는 속해서 우리가 기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단체, 그 사회, 좀 더 넓히면 국가, 좀 더 넓히면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는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회활동을 통해서 각자 맡은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2001년에 발생한 9.11 미 테러 사태 이후에 세계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자, 일단 세계 각국은 이 테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전 지구적인 그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전에도 보면은 특히 유럽 같은 데서
보면은 특히 중동 지역에서 오는 그 난민들로 인해서 결국 사회 안정성이 저해된다는 그런 이제 우려 끝에 뭐 우리가 대부분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결국은 이제 민족주의가 되살아나고 극우 세력이 정치 세력화하는 이런 이제 양상을 겪은 바 있습니다. 또 일부 이제 이민 온 이런 세대들이 또는 일부 난민들이 결국 뭐 부분적인 테러 활동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심심찮게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미국은 테러 방지와 당사국가 아닙니까? 2001년 발생 9.11 테러에 결국 뭐 수천 명이 이제 결국 사망하게 됐죠. 그러니까 미국은 테러 방지와 사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제의 생산성 제고하는 무관한 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이래 경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역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고용 불안 및 소득 감소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서 결국 국민들의 연금 제도 불신 등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민간 부분의 소비 감소와 저축 전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축 정도가 뭐가 문제냐? 개인적으로는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가 활성화돼야지 결국 기업의 생산이 늘어나고 또 기업의 생산이 늘어나야지 고용이 늘어나고 이것이 이제 국민 경제 전체적인 매크로한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선순환적인 고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저축만 해서는 그런 이제 그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죠. 어느 정도 저축들은 뭐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결국은 소득의 일정 부분은 결국 소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경제의 흐름을 결국 선순환시키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들이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디플레이션은 물가 하락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 일단 소득이 낮아지게 되면 수요가 낮아지게 되죠. 자, 수요가 낮아지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수요가 낮아지게 되면 우리가 경제학에서 뭐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수요의 법칙에서 결국 수요가 낮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자, 이것이 총체적으로 이제 물가의 하락을 나타나게 되고 또 생산도 떨어지게 됩니다. 수요가 줄어드는데 생산이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산과 결국 물가가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기업으로 볼 때는 고용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되고 결국 고용이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결국 소득이 떨어지게 되고 우리가 아까 소득 떨어지는 것부터 이 사이클을 시작했죠. 이것이 사이클이 다시 반복이 됐죠. 반복이 되는데 악순환이죠. 축소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확대돼서 하는 것이 이제 선순환이고 축소되는 것이 악순환인데 이 연결고리는 악순환이죠. 이 악순환은 결국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이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는 개별적으로는 뭐 물가 하락되는 것이 일정 부분적으로는 기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물가는 어느 정도 상승하면서 물론 이것은 이제 결국 이제 어떤 이제 뭐 초인플레이션 초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정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결국은 경제가 선순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경제 정책의 유효성을 떨어뜨린다입니다. 자, 이런 불확실성의 증가가 결국 정책 당국의 정책적인 실패로 초래된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경제 주체들의 신뢰 상실이 이어져서 경제 정책의 효과성, 즉 유효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뭐 무수히 많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의 경우에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주택 정책입니다. 자, 주택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그렇게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말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적인 물론 특수한 상황이 있죠. 특히 우리 이제 서울에, 특히 이제 강남에 또 그쪽을 좁히면 대치동에 우리가 이제 유명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 사설 학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 대학 입시가 또 중요한 또 이게 포인트이지 않습니까? 결국 대학 입시에서 이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바람은 인지상정이죠. 그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그 여건이 잘 구비된 데가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대치동이라는 것이죠.
그 대치동엔 전세 수요도 많습니다. 전세 수요도 많아서 전세 가격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모이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자녀가 이제 입시에 임박했을 때 잠시 거기서 전세했다가 자녀 입시 끝나면 다시 이제 이런 이제 교체 수요가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특히 이제 강남의 집값들이 상당히 이제 높습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의 좀 특수한 상황이죠. 좀 특수한 상황인데 또 이제 또 서울 좀 더 넓히면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의 이제 주택 가격들이 다른 이 지역의 이 주택 가격보다 또 상당히 높은 편이죠. 지방은 오히려 뭐 떨어지고 있거나 정체돼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서울은 엄청난 속도로 올랐습니다. 물론 현 정부는 이제 그걸 잡기 위해서 뭐 다양한 이제 정책들을 내고 있고 뭐 있습니다만은 실제 시장에서는 또 투기적인 수요가 또 가세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것들을 이제 안정시키기가 주택 가격, 즉 부동산 정책에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이 또 뭐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고 특정 지역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심리적인 효과가 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참 이제 힘든 난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보면은 불확실성 하에 이제 기업 전략입니다. 자, 생산량을 결정하는 문제, 또는 생산 제품을 결정하는 문제, 또는 가격을 결정하는 문제, 또 표준 모델을 어떻게 설정할까? 이런 것들이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경영 의사 결정 과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기업으로서는 항상 이런 지금 조금 전에 언급한 이런 문제들을 예측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계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예측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예측들을 어떻게 이제 잘 하느냐가 결국은 그 기업의 성패에 달려 있죠. 뭐 자동차 회사만 보더라도 많은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가 자동차는 보통 100이라는 기준으로 많이 따지는데요. 소형, 중형, 그다음에 중대형, 대형. 그다음에 또 뭐 승용차 중심이 있지만 또 상용차도 있죠. 또 특수 차량도 있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수많은 모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델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때에 따라 실패하는 모델도 있고 또 시장에서 그야말로 너무너무 성공적인 모델이 있었죠. 현대자동차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소나타죠. 소나타, 소나타2, 뭐 EF 소나타, NF 소나타 뭐 등등 쭉 해서 소나타는 현대자동차가 정말 글로벌 인류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효자적인 그런 상품입니다. 아직도 소나타는 뭐 여전히 그 브랜드는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또 그랜저가 또 이제 그야말로 소나타와 더불어서 현대자동차의 대표적인 또 그런 상품이고 또 그 약간 밑으로 급으로 가면 이제 아반떼가 또 이제 상당히 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그런 모델이었죠. 최근에 또 제네시스까지 그야말로 정말로 그러나 이제 현대자동차 이런 제가 성공적인 모델만 얘기했습니다만은 항상 새로 나온 모델이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성공했다면 결국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은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또 뭐 삼성전자 뭐 이거는 또 반도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반도체를 추진할 때 그야말로 뭐 거의 뭐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일본 기업은 뭐 저주까지 했죠. 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을 넘어서서 반도체 부분에 그야말로 1등 기업으로서 그 반도체가 오늘날 삼성의 글로벌 초인류 기업으로서 시장의 리더로서 성장하는데 그야말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저는 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항상 뭐 우리 그 교수님들이 일본 기업들만 예를 들었지 한국의 기업들이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70년대는 뭐 좀 씁쓸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을 이제 보고 배워야 되겠지만 왜 우리는 저런 기업들을 가지지 못할까? 그러나 이제 제가 지금 교수가 되고 나서는 그야말로 우리 기업들을 예를 들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뭐 상상을 못할 거예요. 60년대, 70년대를 여러분들은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접적으로 또는 뭐 어떤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알게 되겠죠.
그러나 그 시대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오늘날의 이런 우리 한국 경제 뭐 이런 뭐 제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만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LG, 기타, 뭐 SK 많지 않습니까? 포스코 등등. 자, 이런 기업들이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죠. 그래서 아마 제가 강경무량하다는 얘기를 한 거고, 또 여러분들한테 우리 기업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게 뭐 너무나 정말 자랑스럽다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내용을 책으로 오면 1968년에 독일의 공학자 디트르히 브라이스가 발표한 브라이스의 역설은 우리가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2교시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